안녕하세요.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런지 피곤함이 좀 일찍 몰려오는데 뭐 낮잠을 좀 자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계속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오늘은 그림을 사기 위해서 두 팀이 화실에 놀러 왔습니다.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 직접 보고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 이제 이런 행렬은 3월 달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4월 달부터 가격을 좀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시간 많이 뺏겼죠. 어, 하지만 오늘만 뭐 거의 1200만 원 넘게 이렇게 할부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벌써 3월 달만 일단은 2억은 넘겼어요. 그 주문량이.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아무튼 2억을 넘겼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 2,400, 500 정도의 재료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의 10배가 3월 한 달 동안 주문이 들어왔네요. 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돈들은 재료비로 들어갈 건데요. 음, 그만큼 그림들이 더 커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작업실도 마련하고 어, 본격적으로 내년쯤 음, 굉장히 좀 자살 소식이든 어, 망해가는 어떤 소식이든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 시작할 텐데요. 제가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돈을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당분간은 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미래에 더 성장해야 되는 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도 돈을 쓸 것이냐의 그 분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또 장기적인 전망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한 얘기가 방금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독립운동가 부부의 빛나는 육아일기. 아, 양우조하고 그 최선화 두 부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청사에서 김구 선생 주례로 결혼을 간소하게 했고 다음에 딸 제시를 낳았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두 부부가 이 제시라는 아이를 아주 고생하면서 키우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시 이야기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참 시간이 되면 사서 보고 싶지만 대충 영화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시대에 아이를 키워냈어요. 둘 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제시 아버지 양우조의 유언이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동포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의 어떤 그 예술적인 발전, 그림의 발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제 그림의 본래 목적인 어떤 그 목표, 선한
목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어떤 균형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제가 그 잠재력을 고갈시키지 않는 그런 균형점, 그 부분을 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한 의사가 있었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전문가. 잠시만요. 분명 일시정지를 시켜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광고가 저절로 나와버리네요. 이야, 저게 버그인지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참. 그래서 이제 그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얼마 전이죠. 몇 달 전에 그 우울증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서 살해당한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세원 교수의 책이에요. 근데 이 교수가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경험을 할 때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가족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웃음소리에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우울증을 극복하긴 했는데, 자기가 우울증을 직접 앓기 전에는 환자들이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 때, 꼭 병에 걸려야 그 병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자기 가족의 웃음소리에 화가 났을 때,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그 병을 몰랐구나, 어떤 병인지 몰랐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예전에 흉기로 한 일가족을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흉기를 휘둘렀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되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데 그 너무 기쁘게 웃는 그 가족들이 너무 미웠고 죽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함께 있는 존재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한결의 책 속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불평등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불평등은 영혼을 침식한다. 불평등 트라우마. 불평등 트라우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회에 그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정신병의 비율이 3배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기만적 우월감으로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지나친 자기 어떤 자만심으로, 그리고 이제 힘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불평등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이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윌킨슨, 피킷 교수의, 그렇죠, 2009년에 평등이 답이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작이네요. 연작인데, 이렇게 지위가 불안하고 불평등이 심해졌을 때에 정말 대단히 위험한 사회가 되어 가는데, 영국에서 소득 최하위 계층에 속한 남성은 소득 최상위 계층에 속한 남성에 견주어서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35배 높았다. 무력감, 우울증.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그 자존감 있죠. 도파민. 도파민의 결핍은 이런 어떤 세로토닌 결핍,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나치게 불평등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기도취, 자만, 공감 능력의 결여, 휴브리스, 오만에 빠져서 결국 자기 혼자 지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 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구절이 나오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뭐 자기 자수성가했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뭐 1조였대나 뭐 5천억이었대나 아무튼 아니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자본을 받고 실패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자, 아무튼 같은 얘기인데 에, 지금 그렇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음, 많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흥미로운 책들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고요. 이거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끝말잇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천말잇기도 재밌다. 천말잇기에 대한 책이 나왔다. 그 이게 어휘력 사전식으로 천말 읽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게임할 때. 음, 그래서 맨 앞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반 고흐에 대한 새 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더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의과대학을 나온 그 임세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개그 프로를 보고 웃는 사람에게 화가 날 정도의 그런 감정 상태를 느낀 적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 타인의 기쁨에 분노를 하게 될지 그런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계의 새로운 스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 그 영화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접 나와서 영화 감독이랑 그 영화 시나리오를 짜게 되는 그 유튜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 공중파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동영상의 영상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제가 아마 오늘 밤 안으로 또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구독자가 딱 5천 명이 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 채널은 제 방송 자체가 그렇게 쉬운 방송도 아니고 선정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유인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죠. 그래서 제 채널에 남아 계신 그 5천 명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쨌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시사인의 또 실업급여 대신에 시민급여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화두가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급여라는 명칭 자체는 아니 좋은 직장이 없는데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실업급여 받는다. 내가 실업자다라는 인식이 얼마나 대다수가 그럼 실업자가 될 텐데 이런 명칭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업급여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냥 시민급여, 국민배당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명칭이
정명, 바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권 같은 거, 자기 집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있는데,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주거권이 심각하게 당해왔고, 그 주거권을 제한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그 이익을 보는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또 너무나 많았다. 이왕 그들이 그렇게 돈으로 벌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또다시 그만큼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그림 투자로 돌아서고 있는 이 마당에 제가 제 그림 값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올리는 정도로 노력을 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꼭 달성을 해서 좋은 일에 쓰고자 합니다. 뭐 그런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인천 강화여고 학생들의 인천 강화여고의 교가의 후렴구가 뭐 곡은 모르니까 여자다워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났대요. 여자다워라 뭐 여자다웁자 뭐 이러면서 끝났는데, 학생들이 이게 성차별적인 교가다. 그래가지고 교가다. 그래서 이제 작사를 바꿔야 된다.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러면서 항의를 해서 여자다워라를 지혜로워라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여자다워라를 지혜로워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인천 강화여고 교종에는 여자다웁게라고 새겨진 큰 돌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여자다웁게라고 잘 안 보이죠? 써 있는데, 이 돌을 학교 측은 잘 안 보이는 데로 옮기던지 아니면 뭐 문구를 바꾸던지 하겠죠. 돈이 좀 들겠지만은 아무튼 치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 이번 하노이 회담에 대한 시사인의 평가는 딱 이겁니다. 검증된 것은 강대강 국면뿐. 너무너무 쉽지가 않고, 뭐 최근에 허경영 씨도 그런 얘기 하던데, 미국의 시나리오는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약 15년 전에 들은 시나리오입니다. 15년,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냥 그대로 올라가네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고호에 대한 책이 새로 나왔는데, 제가 이 고호의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요 20대에 한 번 읽었고 40대 중반에 한 번 읽었고 2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까먹어 버렸는데 그 책에 이 구절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정여울의 반고흐 에세이인데, 정여울 씨가 썼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긴 하지만 안 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고흐에 대해서 아무튼 다른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 빈센트가 자기 여동생에게 썼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밤하늘에 붓으로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은 정말 행복했어. 그러니까 고호도 자기 그림 중에서 밤하늘에 별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어쩌면 제가 이 20대도 고호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고, 그런 영향이 지금의 이런 그림을
그리게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다시 고흐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기쁘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다 점을 하나씩 찍을 때마다 별을 그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점 하나를 찍을 때 이거는 항성일까 은하일까 갤럭시일까 항성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찍으면 항성이고 살짝 길게 찍으면 그 은하고 갤럭시고 그 안에서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상상해보고 그러거든요. 별을 그리면서. 어쨌건 우리의 태양은 아니고 다른 어떤 외계의 태양을 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늘에다가는. 여기는 이제 이 아래쪽 빛은 이제 지구로 내려오는 빛의 방울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별빛들이죠. 뭐 신의 은총, 신의 빛 그런 것들이죠. 음, 빈센트가 지평선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를 꿈꾸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대단히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고흐도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전도사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대단했던 문구들이 그 책에 고흐의 편지가 많이 있다는 느낌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신문에 정말 제가 좋아할 만한 구절을 이렇게 담아놨네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해보죠. 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던 사람이고 실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스티브 잡스라는 두꺼운 책을 전기를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기의 대단한 어떤 고수인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요 벤저민 프랭클린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제 멘토기도 하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공교육을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공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래서 독학으로 그 경지를 갔다는 겁니다. 다빈치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 공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빈치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 무학자라고 스스로를 불렀고 서명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쓴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경험이 제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이죠. 책이나 스승에게 배웠다기보다는 자기 경험으로 배웠다. 이런 아주 대단한 마치 그 정선주 작가의 학력 파괴자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 다빈치하고 벤저민 프랭클린의 그 사례는 이 아이작슨이라는 전기 작가가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양한 분야, 예술, 과학, 인문학, 기술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혁신, 창의성, 천재성의 열쇠라는 것이다. 그 접점에서 이게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서 출간한 전기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가 살던 시대의 레오나르도였다. 제 멘토였던 벤저민 프랭클린도 그 피레침 발명가거든요. 벤저민 프랭클린도 다양한 종교 서적을 읽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독학이고 무학자예요. 뭐 명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미국의 어떤 국모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을 보좌한 어떤 킹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수상까지 했던가요? 네, 정확히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 갔죠. 정치가이자 과학자이자 저술가이고 공학 그렇지 과학자니까 공학도였고 뭐 그렇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레오나르도가 예술과 공학 양쪽에서 모두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며 그 둘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그를 천재로 만들었다.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는 점, 그 점이 천재성의 비결이다. 라고 스티브 잡스도 똑같이 말을 하고 이 아이작슨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전기를 쓰면서 프랭클린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정선주 작가의 학력 파괴자들이 생각나게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생아로 태어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가 장남이었다면 대를 이어 공중인을 했을 것이고 라티노 학교로 보내졌을 것이고 한데 장남도 아니고 사생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업에 필요한 수학을 조금 배운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독학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좋은 학교에 보내주지를 않은 거죠. 근데 이 남에게 배우지 않고 혼자 몰입했던 이 몰입의 강도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독학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유식하고 더 천재적으로 바뀐 거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몰입을 방해받지 않은 깊이 있는 독학이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피렌체라는 1400년대 피렌체가 예술, 기술, 상업, 금융 쪽에서 굉장히 발달한 유럽 최고의 어떤 도시였다. 그리고 그 피렌체에서의 경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주 다양한 어떤 일상의 스승들을 만나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뭐 건축, 기술, 예술 뭐 그런 해부학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그 경험을 쌓게 했던 것이고 분명히 뭔가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 피렌체에 그랬겠죠. 책을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작슨이 뭔가를 궁금해했어요. 레오나르도의 그 과학 스케치하고 예술을 보면서 뭘 궁금해했냐면 과학을 탐구로 하는 그 스케치를 다빈치는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과학 스케치라고 생각했을까? 예술과 과학을 구분을 했을까, 과연? 레오나르도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레오나르도의 어떤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마틴 큐레이터가 하는 말이 제 생각에 레오나르도가 거기에 구분을 두지 않았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큐레이터의 생각은 레오나르도의 머릿속에서는 특별히 그것이 공학적인 스케치인지 예술적인 스케치인지를 구분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예술가라는 것은 그 삶의 어떤 태도나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자체가 그 예술가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좀 그런 것을 제가 좀 직접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잡지라든가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고 또 새로운 해석도 내리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저는 어떤 예술로서 좀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제 예술이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제 예술이고 그래서 그 매력이 이렇게 하는 매력이 그
이렇게 남의 생각을 읽으면서 또 나의 상상력을 넓히는 것이 더 매력적인 일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으냐 봤을 때 이걸 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제 이 말이. 이해가 가고. 어, 그런데 레오나르도에게 배우기라는 작은 챕터가 이 책 후반부에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힌트로 삼아야 될 아주 이 책의 정말 엑기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당장에 그 행동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어, 뭐 누가 천재인 거 몰라요, 다빈치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천재가 제시한 건지 아니면 천재를 연구한 사람이 제시한 건지 한번 봅시다. 첫째 나오죠. 제가 그 피카소하고 뉴튼 얘기할 때, 뉴튼의 인터뷰, 80대 말년의 인터뷰. 자기는 어린아이였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라고 말을 하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을 유지하라가 넘버 원으로 나옵니다. 천재성을 천재적이기에 넘버 원의 법칙은 스스로 어린아이임을 유지하거나 그걸 되찾아야 된다. 마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대생력이 제일 좋았던 것처럼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나?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바로 그 의심이 그 비교 평가를 생각하는 그 의식 또는 어떤 의심, 음, 자기 어떤 에고가 생김으로써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는 가장 좋다. 그다음에 관찰하라. 관찰하는 건 공부하는 거 하라는 얘기하고도 같죠. 세부 사항부터 시작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상상하라는 뜻이겠죠. 복잡한 문제를 파고들어라. 복잡해도 한 번 더 파봐라.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산만해져라. 산만해져라. 예. 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주변 환경이 청소 잘 안 하고 이런 굉장히 산만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엄연한 사실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 어떤 진실로 인정받은 그 팩트로 인정받는 거는 존중을 해라. 미적거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적거려라. 그러니까 뭔가 때로는 그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미루는 습관이 있죠.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미루지 않고 또 그걸 해보는 것도 또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내가 미적거리고 미루어야 될 일이고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미적거리고 미룬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럼 그냥 과감하게 저질러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그거야말로 어떤 초기고 고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게 음, 식사하고 와가지고 자, 한 분야에 갇혀 있지 말아라. 이거는 계속해서 벤저민 프랭클린부터 스티브 잡스부터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사색이 필요하다라는 거. 닿지 않는 곳까지 손을 뻗어라. 또 하나, 후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협력을 구하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작슨이 파악한 건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쓴 건지 아마 아이작슨이 파악한 것 같아요. 다빈치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 같을 때, 이게 이제 다빈치 천재성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첫째,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 둘째, 관찰.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사항을 챙기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파고드는 것. 산만해지는 것. 미적거리는 것. 뭐 계속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산만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든요. 그리고 미적거려야지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만함과 미적거림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분야에 갇혀 있지 말아라. 이거는 산만해져라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마음먹고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연결점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후원자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후원자의 눈치를 보면서. 뭐 돈을 빌려준 사람, 뭐 그런 자기 후원자의 눈치를 보다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협력은 하되 협력을 구하고 협력은 하되 뭔가 타협이라는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돈에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그 예약금이 2억을 넘게 된 것도 타협이 아니라 협력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안 팔리면 말지. 4월 달부터 가격을 올려버릴 거야. 이거는 그런 타협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협력적인 태도는 3월 달이 기회니까, 이번 달에 뭐 후원금 일부 3만 원이라도 주시는 분은, 이 최저가, 이 3월 달 가격으로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글쎄, 협력인가요? 타협인가요? 어쨌건 저는 협력을, 그리고 그 돈은 제가 소중하게 재료비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협력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 역사상 수많은 예술가들의 장점을 다 따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 그림에서는, 제 그림에서는 이 고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제 그림으로 가져왔고, 고호는 별을 그릴 때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빈치로부터는, 제가 다빈치의 장점을 배웠다기보다는 비슷한 장점을 타고났다라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발명품이라든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들, 공학적인 이제 우리 그 조상이 2대째 목수였기 때문에 그 공학도적인 공간지각 능력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측면이겠죠. 그래서 아주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음, 맨 처음에는 그림 분야에서의 어떤 천재성을 충분히 세계적인 작가로서 발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빈치가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했듯이 저 또한 에, 제가 노력해온 그런 어떤 공부와 어떤 디테일하게 관찰했던 것들,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비단 예술 분야에서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웅진 클럽 제가 다닐 때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웅진 북클럽의 매니저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다빈치라고 소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는 일이 막 기술, 공학, 그다음에 예술, 교육, 저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다 보니까 음, 뭐 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도 하고 뭐 이런 등등등. 그다음에 뭐 창업 컨설팅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 저는 미적거리지 않을 것이고 산만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시간 창작에 몰입하는 노력을 해서 어, 저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그림 구매자이기도 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고 어, 이렇게 신께서 도와주실 때 더욱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원래 그 초심을
유지하는 그런 예술가로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70대 안에 80세가 되기 전에 제 그림 하나가 1000억 대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치료 하는 형님 얘기로는 제가 65세경에 100억을 돌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100억 돌파, 25년쯤 후에 1000억 돌파가 되는데 사실 100억 돌파하는 작가가 10년 만에 1000억 돌파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입니다. 사실 뭐 1000만 원짜리 그림 팔다가 그 그림이 10억 되는 게 더 어렵죠. 그 선에서 다 무너지죠. 대다수의 화가들이 1억대에서 많이 무너져요. 1억을 넘지를 못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1억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돈으로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라든가 갤러리의 눈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이상 그림은요, 어떤 게 더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어떤 국력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약소국의 화가라 할지라도 그 화가가 꽤 1억 이상 받으려면은 시장이 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작가가 1억 이상 받으려면은 미국 갤러리나 중국 갤러리 정도에서도 전시를 하는 상황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약소국의 화가라 할지라도 그 1억을 넘는 정도까지 활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그림 자체에 그 어떤 파워가 있지 않으면은 인맥만으로, 친구들의 도움만으로, 물론 아주 부자 친구들의 도움이면은 뭐 1억이야 금방 넘겠지만은 부자들의 도움만으로 뭐 10억대 작품을 계속 팔 수는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부자들이 자기 그림을 찾아야만 그게 가능하거든. 자기가 아주 괜찮은 뭐 집안에 친구들이 막 다 그냥 CEO고 부자라고 쳐도 매번 1억 이상 10억 이상의 그 사람의 그림을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 가능성이 어떤 상한가가 없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돈을 써주지는 않죠. 너무 좀 길게 얘기했나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제가 아, 이제 곧 이틀 후면 3월 말 끝나는데 그러면 뭐 거의 200명, 최소한 150명 이상이 제 그림을 사준 거예요. 3월 달에만. 그 중에는 100호짜리 사신 분이 좀 있고 여러 개를 사신 분이 있어서 2억을 넘어버렸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확신을 주는 그런 말투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고 또 솔직히 제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흘러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뜯어놓는다? 이렇게 펼쳐버린다? 선물 봉지를?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